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냥이님, 시골개님, 그리고 오늘은 염수 아저씨님이 새로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어디 날짜 쓸 때 이렇게 연도가 바뀌면 항상 작년 날짜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나 가지고 어디 책 쓸 때나 어디 뭐 사인할 때 애청자분들은 께서는 올 2023년, 23년, 23년 이렇게 10번씩 좀 되뇌이시면서 좀 날짜 쓰실 때 23년을 꼭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양희님, 올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들이 좀 간략하게 있을까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예, 새해 복 좀 많이 새해가 받으세요. 돼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돼서 좀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고 참 많은 뉴스를 계속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뉴스 중에서 제가 딱 저한테 제 눈을 끌었던 게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냥 한 10분가량 정도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동교육연금 뭐 3대 개혁을 더 이상 뭐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2일에 조선일보 하고만 그냥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대선거제에 대한 발언이었고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같이 핵에 대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호히 노라고 하면서 되게 불쾌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설명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 5년 동안 라디오 시청률 1위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력에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새로 1월 9일 날 새로 이름은 겸손은 힘들다라는 진짜 김어준 총수다운 이름으로 새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구독 신청을 했어요. 이미 현재 한 아, 3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뽑은 지난주 핫 뉴스였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23년 첫 시간이라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데 참 맥이 빠지는 그런 소식들만 주로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오늘 그럼 무슨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뤄볼까요? 저는 먼저 5.18 운동에 대한 거 삭제한 건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018년인가 그때는 4.16에 대해서 또 5.18에 대해서 그리고 그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아주 되게 클리어하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교묘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싹 뺐더라고요. 저는 아, 그걸 딱 봤을 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좀 난리가 났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저기 뭐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뭐 그런 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뒤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건 아닌지 5.18에 대해서. 음, 시골개님은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있던 내용인데 빠진 거잖아요. 저희 세대는 1980년도 5.18 민주화운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항쟁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택시, 혹시 영화 택시 보셨어요? 유명하죠. 네. 너무 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요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가 자신이 촬영한 네. 필름을 과자 선물 세트인가? 뭐 이런 데 숨겨가지고 그 영상을 외국에 알림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서 광주의 참상이 보도될 수 없었는데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울었던 장면이 요번에 이 민주항쟁 교과가 되면서 삭제된 거랑 좀 많이 겹치는데요. 김사복 씨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 네네. 네. 그분을 광주 택시 기사들이 목숨 걸고 엄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국정원에서 김사복의 택시를 막 쫓아가지고 김사복이 막 이제 나 잡혔다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광주 택시 기사들이 막 정의의 사도처럼 막 등장을 쫙 해가지고 본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택시로 국정원 지차를 막 들이받고 본인들은 막 다치고 택시는 부서지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모두의 희생이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든 거잖아요. 이만큼.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의 초중고 교과에서 뺀다는 거는 그냥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선배들의 희생을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백지화시킨 거라는 딱 느낌이 들자마자 너무 화가 나고 분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가 이런 음, 과거를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그 가해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전에 음, 시골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렸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음, 대학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나라에 그냥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부가 민간인들을 그냥 한마디로 죽인 거잖아요. 고의로. 음,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작정을 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같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그러니까 음, 이런 거를 교육으로 우리 교과서에 남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잊어버릴 거거든요. 예, 염소 아저씨님은 우리 이 음. 정부의 역사 왜곡은 아니고 이제 역사 외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염소가 시골개나 그 고양이님보다는 좀 오래 살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문제는 이게 뭐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이 염소도 뭐 외양간에서 그 여물을 씹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인데 뭐 전혀 정치나 이런 문제 상관이 없지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충청도 정말 염소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컸어요. 충격도 크고. 그리고 뭐 누가 와서 막 일일이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시골 촌 사람들도 대충은 알았어요. 아유, 군인들이 누구를 쏴 죽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향은 그 뒤에 대학에 가도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녀도 그 5.18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 계속 있어요.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시위하고 저항하고 분신 자살하고 음, 군대 끌려가고 죽고 뭐 바로 이거를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이거는 뭐 저희한테는 정말 일제 36년 이상으로 우리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이죠. 아, 사실. 좋은 일 나쁜 일 떠나서 그러면 사실은 역사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엄연히 있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실이 없어진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기억을 뇌를 수술해가지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 뭐 그쵸.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는 그 예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야, 이거 북한 괴뢰군 간첩들이 와서 이거 폭동을 일으킨 거다. 뭐 이런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러한 정보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얼마 전에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김광동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과를 했는지 음, 어땠는지. 저는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윤 대통령이요. 선거 있기 바로 전이었던가요? 42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5월 어떤 말이죠?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또 가서 막 사진 보면요. 아주 애절해요. 정말 뭐 되게 진심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그러면 쇼였다는 건지 정말 음, 그 진정성이 너무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일본 음,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박물관에 가면 아, 일본 군인들이 막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 막 학대하고 뭐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현해 놓은 것들이. 그걸 보고 일본 학생들이 우리 일본 군인이 정말 이랬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왜냐? 네. 일본 교과서는 모르니까. 가르친 적이 없어. 음, 맞아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18 이런 민주화 항쟁이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그 역사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지금 불의가 뭐 앞에 닥치면 촛불도 들고 민주항쟁도 할 수 음, 있겠구나, 나도. 이러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역사 외면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대선거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뭐, 크게, 이거를만 한 5곳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그냥 1등을 한 사람들만 각 지역에 뽑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5개가 아니라 뭐 2개 정도로 나누거나 아니면 3개로 나눠서 한 명을 뽑는 대신에 뭐 2명을 뽑거나 뭐 지역이 크면 뭐 3명, 4명까지도 뽑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참,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자, 윤석열이 신년 초하룻 날부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석 달밖에 안 남은 그 법 개정 시한인데, 이게 이 사람이 가능해서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그 저의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아, 돈 많고, 기득권, 그리고 지지층 결집력이 강하면 의석을 독식하는 반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보면, 윤석열 쪽은 국힘 의원들이 굉장히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 배경에는 물론 흠 많은 국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이 검찰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소송거를 중선거구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일어나면 그 흠 많은 의원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당 분열이 안 되게 가겠지만 민주당을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다. 왜냐면 이거 똘똘 뭉칠 수 있고 돈이 많은 그 국힘들을 밀고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당 분열을 막고 가겠지만은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다면 뭐가 음, 문제냐면은 시민수가 총선 투표를 통해서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와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중대선거제가 먹히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뭐 정의당에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전체가 이제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음, 결국은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석 달밖에 안 남은 법 개정 시한을 두고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저도 들고 어, 있어요. 거기에 약간 그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4월까지 다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이거는 개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을 바꿔서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항상 그 이런 총선이나 뭐 대선 전에 누구든지 개헌을 들고 나오면 그게 블랙홀이 돼서 모든 이슈를 잠재우거든요. 덮고. 그래서 지금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고 별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모든 여론을 좀 잠재우고 덮기 위해서 내놓은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는 그러니까 다 잃게 되는 국민의힘의 그 의석을 국민의힘이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애들한테 불리한 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나름대로 그렇죠. 꼼수가 있는 거고, 복수 공천을 지금 할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네. 우리 염소 그, 아저씨님은 무슨 뭐 의견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그냥 이 제도로 가면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그냥 일단은 흔들고 보자. 뭐 그런 음, 거 아닌가 뭐 네.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음, 그리고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선거 제도보다는 이번 미국 11월 선거를 보면서 알래스카에서 했던 그 랭크 초이스 보트가 있거든요. 선호 투표제. 그래서 유권자가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1번은 이 사람, 두 번째로는 이 사람 이렇게 뽑아서 제 3당 또 개인적으로 또 뜻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음. 투표제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알래스카에만 있는 건가요? 갑자기 예, 미국에 궁금. 전체 한 건 아니고 알래스카와 한 11개시 정도에서 했어요. 음, 음, 예.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지금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도 생각하기 힘든 마당에 하나 화두를 더 던져버리는 거죠. 예. 이건 너무 어떻습니까, 이 숙제를 염소 많이 주시는 것 아저씨의 같아요. 예. 시골개님, 정리정돈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선 한 말이 있어요. 소수자와 그리고 신인의 진출이 유리한 건 맞다. 그러나 기득권에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이 장이 돼서 다른 사실 정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겠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우리하지 않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 음, 가지 뭐 대표제 뭐를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같은 것도 종합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지만 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언론도 그다음 검찰도 다 윤 정권에서 맡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검찰 공화국 상태에서 될까 싶네요. 네. 양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말을 그리고 인용해서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은 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을 한국이 원해서 쓸 생각도 없고 오로지 미국에 유리할 때만 그걸 쓸 거라는 얘기죠.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 보유국끼리 서로 연습하고 그런 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금 한국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냥 북한이 그런 핵 쓴다고 보도하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이랑 핵 연습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NSC, 네,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무것도 모르고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왜냐면 아무리 동맹이라도 핵 보유국 동맹과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철칙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한국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그 어디든지. 근데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핵 공동 연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기가 잘 모르겠어요. 무인기로 인해서 영공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네.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성급한 발언이,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발언이 이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어떤 변명 같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케빈 맥카시 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가 하원 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투표를 지금 이틀 동안 계속해도 그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또 투표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해서 435명의 하원 의원이 선출이 됐고 2023년 1월 3일 날 제 118대 의회가 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의회가 개원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하원 의장을 뽑는 일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합니다. 435명. 그런데 435명 중에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어요. 자꾸 하셔서 이제 새로 2월 달인가 뽑아야 되는데 이게 현재 434명이죠. 이게 하원 의장은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이게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과반수예요. 435명의 과반수인 218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내에 그 좀 급진파들 있죠. 그 로렌 네. 버버트 콜로라도 상원의원, 그다음에 맷 가이트 플로리다, 그다음에 텍사스의 칩 로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완전히 트럼프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케빈 맥카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중도적이다. 그래서 반대표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짐 조던이라는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 뭐 던지다가 오늘은 보니까 또 그 플로리다의 도널드한테 뭐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왜냐면 과반수를 못 되게 하느라고. 하원 의장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원 의장이 이 미국 내 권력 3위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 겸 상원의장, 그다음에 하원의장이에요. 의회 내에서도 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회를 잘 설치하고 누구를 거기 앉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뭐 법사위원회를 누구를 앉히고 뭐 재정위원회를 누구를 앉히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부분 일이 진행되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무슨 부정이 일어났든가 할 때 이런 거를 하원 의정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강한 위치예요. 그런데 이 소장파 공화계 의원들이 그 자리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나 자리 달라. 그러니까 맥카시가 볼 때는 야, 이것들 아주 지금 나의 이 몇 표만 안 주면 내가 의장이 되지 못한다는 이 약점을 악용해가지고 이것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네, 이런 입장이고, 그 소장파 의원들은 내가 자리를 달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공화당의 실한 보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들을 우리들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달라지고, 이 양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표 안 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 안 주면 의장 못 돼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과반수 얻을 때까지 계속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법에. 굉장히 웃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장이 돼야 지금 새로 등원한 의원들이 선서도 하고 그 뒤에 일들이 진행돼요. 커미티 그 위원회 구성되고 하면서 의정 활동이 계속되는데, 의장이 뽑혀지지 않으면 의정 활동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간단하게 얘기했고, 트럼프마저도 이 트럼프주의자들이었던 이 소장파 의원들한테 야, 케빈 맥카시한테 표 줘라, 이제 이게 뭐냐, 다수당이 되고서 의장도 제대로 못 뽑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서 종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소장파 의원들은 1차 2차 투표 때는 19명이 반대표 던졌는데 트럼프가 야 그러지 마 하니까 이제는 한 명이 더 많아져서 20명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야, 트럼프 얘기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칩 로이 같은 경우는 보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드레인 스왑프,
그러니까 그 전부터 트럼프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의회가 지금 다 썩어 있다 이거지. 뭐 공화당 의원이건 뭐 민주당은 다 썩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기득권층 미치 매코넬이니 케빈 맥캐스니 이런 사람들 다 썩었어. 그러니까 이 스왑프 이 연못의 물을 다 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깨끗하게. 뭐 이걸 명분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가 옛날에 주장했던 거고 그 뒤를 저는 급격한 트럼프주의자였는데 지금 트럼프 얘기도 안 먹히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돼요? 여기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약간씩. 그렇죠. 그리고 대선 네. 나온다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대선에 성공 못할 것 같고 2024년에. 그러니까 이 소장파 의원들이 이미 형성된 이 권력을 자기들이 이제는 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죠. 트럼프와 상관없이. 혹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의장이 될 때 그때 오카시오하고 이런 소장파 여성 사인방이 반대했었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의장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맥카시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저의 개인 추정은 나중에는 결국 맥카시가 위원회나 중요한 자리를 이 소장파에게 양보를 하고 의장이 되겠구나. 그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뭐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틀리거나 말거나. 그게 제일 돗자리 한번 가능성이 많다고 까셨네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네네. 하나 이번 의회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지 산토스입니다.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있죠? 버버트 옆에 앉은 사람. 여러분 산토스. 아시다시피 얘가 네. 입만 열면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네. 뭐 중요 사건에는 자기 가족을 다 들먹여요. 어머니의 선조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얘기 지금 꺼내야 되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살던 유태인인데 나치한테 뭐 박해를 받아서 브라질로 도망가서 거기부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브라질에서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 산 적도 없고 할아버지 그 대대 손손이 다 브라질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대학도 나왔다는데 대학 나온 적이 없고 무슨 골드만삭스나 이런 재정 회사에서 일했다 뭐 그래야 좀 쌈박하게 들리잖아요. 전혀 네. 그런 데서 일한 적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미 9월 달에 그 롱아일랜드 쪽에 그 주간지에서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DC 네트워크의 콜센터 있죠. 여러분이 DC 네트워크 보다가 잘 안 나오면 툭툭 치다가 원에 헌들에 전화하잖아요. 아이 DC 네트워크 왜 안 나와? 그러면 그때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I'm sorry. 이러면서 하는 그 콜센터 직원 그것밖에 없어요. 경력이. 그래서 인컴도 5,000불 이랬는데 갑자기 2022년에는 갑자기 몇백만 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콘도가 있었는데 그게 값이 뛰어서 뭐 1,100만 불까지 뛰었다고 갑자기 이런 말도 하고 닛산 차를 2020년에는 닛산 차 그 론 얻어가지고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 뒤에는 뭐 엄청난 선거 자금을 뿌려대면서 지금 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 911 때문에 자기 엄마가 죽었대. 뭐 중요한 사건에는 가족들 다 끌어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911에 절대 이 어머니는 돌아가신 일 없고 상관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의회에 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들을 안 했어요. 아무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간지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아이고 뭐 되지도 않을 텐데 하고. 그런데 떡하니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주의를 선봉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쪽에서 엄청나게 밀었던 거예요. 봐요. 그 돈도 아마 브라질 어디에서도 나오고 해서 지금 뭐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뭐 FBI에서도 조사하고 인터폴에서도 조사해요. 브라질에서 사기쳐 가지고 한 돈으로 지금 여기 선거 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야 그냥 쪽팔리게 빨리 사임해라 그러고 얘는 지금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메카시가 지금 의장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온통 언론을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 얘기는 별로 묻혔구나. 많이 안 나오고 있어. 묻히고 있어요. 사건이 묻혀가지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뭐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학력 위조하고 그쵸. 이런 거. 근데 오버랩 다 되네요. 알고도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맞아. 조지 산토스도 사람들이 아는데 당선이 돼. 왜? 트럼프주의에 꽂히는 거예요. 유권자들도. 김건희가 잘못된 거 아. 아는데도 윤석열이 당선돼. 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상관없다 이거야. 그렇지. 논문을 표절했건 허위 기재를 했건, 주가 조작을 했건. 예, 음, 엄청난 증거가 있어도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그걸 던져.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예요? 논문을 조작하고 허위 경력을 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영부인도 되고 이렇게 연방 하원도 되고 할 때 이거를 보는 어린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앞으로? 그쵸. 이것이 가장 통탄한 일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거짓말과 사기를 해서 무조건 당선되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그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지고 정말 힘든 사회로 변해버리겠습니다. 악의 소굴로 변하겠죠, 나중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잘 살고 피해 보는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요. 다 같이 못 사는 사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를 못 믿고 서로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힘 쥐면은 다 죽여버리고 딴 사람을. 이런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벌을 받을 건 받고 사퇴할 거는 사퇴하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 미우새를 통해서, 정치 농장을 통해서 이 염소 아저씨가 한번 목 놓아 소리칩니다. 벌써 잘 됐습니다. 운명 말씀 한번 하세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공화당이 지금 뭐 약간 하원 의장을 뽑는데 트럼프파와 뭐 기존에 있던 파가 조금 나뉘어서 조금 하원 의장 선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하고, 그 산토스 그 양반은 그 거짓말하고 이렇게 당선이 이렇게 출석되네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뭐 소설가로나 됐으면 굉장히 대성했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도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에 있던 직원들, 관리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영혼까지 탈곡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국민에게 통계 수치를 속여서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 드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국방부에서 말하길 용산은 안 지나갔습니다. 용산이 어디냐면 이제 대통령 있는 데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슬그머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용산 지나갔다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오만하게 보는 자가 누구인지 좀 깨끗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들어서 미국 정치농장 신나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